AI가 다 써주고 뭐 다 해결해 주는데 뭘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AI만 쓸 줄 알면 되지? 근데 우리 AI 시대에는 문해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AI는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주지 않죠. 이 책에 사실 나와 있는데 일단 매일매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휘학습입니다. 저는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킵니다. 매일 5개씩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핵심어를 찾아와. 네, 문해내공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문해내공, 그동안 문해력이라고 하면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 사실 어른들의 문해력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또 뒷받침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지요. 오늘은 문해내공의 두 저자 함께 모셨습니다. 신종호 교수님, 김윤정 작가님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보니까요, 어디서든 가만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쇼폼 영상들을 보고 있는 거로 그렇게 많이 볼 수가 맞아요. 있어요. 두 분도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스크롤만 넘긴다거나 아니면 요즘 들어서 좀 책을 오랫동안 보기가 좀 힘들어진다 하는 걸 좀 느낀 적이 있으실까요?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에디터로서 워낙에 오래 그냥 책을 의무적으로 좀 업무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쇼츠나 릴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맞아요. 한두 시간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고 책을 읽기가 싫어지는 거죠. 계속 보게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교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일부러 제가 쇼츠를 한 15분, 20분 계속 본 적이 있어요.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떨까? 근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다른 생각이 막 드는 게 집중이 금방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실제 쇼츠를 많이 보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저희 책 문해내공에도 있지만은 일단 도파민 중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를 찾게 돼요. 쇼츠가 짧은 영상 안에 재미를 다 담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책은 재미가 없으니까 금방 실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원인이 그 도파민하고도 그렇죠. 연관이 돼 있다는 네. 사실입니다. 우리 뇌는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아끼려고 하거든요. 근데 쇼츠나 영상을 볼 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온 두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거의 집중적으로 갖다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활동,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활동이 쇼츠나 영상에 익숙해지면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쇼츠에 익숙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 소위 말해서 즉시적인 어떤 흥미,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충동성,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의 항변이라고 할까요? 얘기를 하는 거는 영상으로도 충분히 우리 많이 배워. 얼마나 유익한 콘텐츠가 많은데? 라고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영상으로 배우는 거와 또 글로 얻는 것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너무 크죠. 영상 보고 배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상 보고 난 다음에 뭐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는데 내가 그것을 소화할 시간을 못 가져요. 영상은. 따라서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충분히 생각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아니라 일종의 맛보기, 구경만 한 겁니다. 남는 게 있으려면 천천히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학습한다? 제대로 학습하려면 영상도 중간중간 내가 쉬면서 어떤 내용을 경험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거지, 그런 고민하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영상 보고 나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면 영상 이렇게 쭉 많이 본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 학생들이나 여러 사례들을 보셨었으니까 또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상에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식을 굉장히 좀 쉽게 편하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지식의 입구?
까지 가는 데는 좀 영상이 도움이 될 수도 도움이 있을 것 된다.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상을 보면은 이런 장면으로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자막으로도 많이 보여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있는 그 순간은 뭔가 아는 것 같고 대강 이해한 것 같은데 다 보고 나서는 그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에 교수님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유튜브 콘텐츠들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볼 땐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만약에 저한테 그걸 설명해 봐라 하면 전혀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실제로 내가 활용해내느냐 설명해내느냐는 요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얘기다. 사실 뭐 재미를 위해서 영상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게 재미 그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나의 생각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상을 볼 때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시청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우리 두뇌를 보면 영상을 볼 때는 주로 이제 축두엽하고 두정엽 부분이 그러니까 시청각이니까 보고 듣는 거니까 활성화되지만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활동을 하는 전두엽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네.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상 자료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하는 어떤 그 기회를 갖지 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쪽 귀에서 들어와서 왼쪽 귀로 그냥 사라져버리죠. 사라지죠. 따라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 재미도 있고 좋아요. 중간중간 스탑시키고 내가 뭘 봤지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다 본 다음에도 내 머릿속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몸을 활용을 해서 생각해보고 기록을 한다거나 하는 노력이 또 필요한데 요즘에 또 그마저도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않아요. 그 영상을 또 AI 시켜서 요약본을 또 본 걸로 영상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게 리뷰조차도 2배속, 4배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맞아요. 예. 빠른 속도로 보고 어떤 내용이었지라고만 그냥 파악하는 걸로 끝 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진짜 근데 많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정리하는 거는 AI가 훨씬 잘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내용인지 그 흔적, 일종의 내가 뭔가를 보았다라고 하는 기시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학습을 위한 영상을 본다? 이거는 잘못된 저는 생각이라고 감히 좀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안정감은 즉각적으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더 불안감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영상 1시간 본 사람하고 책 10분 본 사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일까요? 책이라는 거는 문장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막 전후 맥락을 따져보고 우리가 무슨 내용이 숨어있는지 유추를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문장 안에 나의 의미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독서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고력이 깊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영상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만들어진 거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고할 기회가 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두뇌가 점점 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교수님은 또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요? 현장에서 보셨을 때요. 가장 큰 차이는 말할 기회를 줬을 때 말을 얼마만큼 여유 있게 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좀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나타난다. 영상 1시간 보고 본 거 이야기해 볼래? 라고 하면 사실 자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오랫동안 설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책을 10분 보고 그렇게 얘기는 어렵지만 같은 내용을 1시간 동안 내가 책을 통해서 봤다고 하면 적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내가 그 얘기를 자신감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걸 경험한 것은 내가 그 경험한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문해도 우리가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을 나중에 내가 직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문해 활동을 하잖아요.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또 차이점을 보인다. 요즘에 그런데 문해력
저하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위기다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서울국제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힙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굿즈를 사는 거 넘어서서 책에 대한 관심이 과열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파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십니까, 작가님은요? 저는 일단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책을 읽는 거를 뭔가 되게 멋지게 바라보고 있다는 네. 시각인 거는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읽는 척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예쁜 표지 들고 다니고 베스트셀러에서 뭐 한두 문장 발췌해가지고 뭐 그걸 읽은 척하고 이렇게 읽는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문화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읽다 보면 아무래도 내용을 정리해서 생각을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한편으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모임에서 함께 하다 보면 또 주도적으로 자기 감상평을 막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냥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과시적 독서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뭐 과시를 하더라도 책에 대한 관심이 오, 높아진다는 예. 것은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활동은 같이 하게 되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더 그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걸 제가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독서라는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많이 모이십시오.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읽은 책들 과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이기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일단 모여라. 우리 아까 작가님이 한 것처럼 이게 그 영상도 입문을 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텍스트 힙이라는 현상 자체도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공유하게 하는 거니까 그 현상 자체로는 문제가 그렇죠. 없다. 네. 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 그 이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인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책을 읽으면서 맞아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인증에서 시간을. 넘어선 노력들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인증하는 거 넘어서서 관심을 갖는 거 넘어서서 문해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문해력 노력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항상 책을 읽으면서 멋있는 거, 뭐 인증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읽으면서 멈추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빈틈이 있으면 채우고 그걸 또 판단해서 결국에는 나의 삶과 또 이 세상과 연결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좀 독서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이 책을 지금 만든 이유가 집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의 가치 그리고 문해력의 그런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책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동안 문해력에 관련된 책들이 우리 학생들 위주의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문해력은 학생들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장 큰 차이점이 어른을 위한 문해력.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론과 실전 편에 따라서 정리를 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봤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른들을 위한 문해 내공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다라고 너무 보실까요? 좋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어른을 위한 말 공부 이렇게 돼 있는데 문해가 진정으로 완성되려면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책 읽고 난 다음에 또는 신문 기사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뭘 하냐면 속으로 내가 이것을 남에게 설명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만들어 봐요. 말하듯이 내가 생각하고 읽은 것들을 남에게 표현하는 그러한 내적 연습을 하면 단단한 문해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표현인데 내적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종합을 하다 보니까 일단 멈춰라, 생각하라, 그리고 연결하라.
이걸로 다 맞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디지털 도파민 중독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너진 문해력 회복하고 생각하는 힘을 지금 길러야 될 때 이 책 안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 실천 강령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독자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 책에 사실 나와 있는데 일단 매일매일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휘학습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분야 또는 저와 관련된 분야의 새로운 어휘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자꾸 관심을 두고 찾아봐라.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킵니다. 매일 5개씩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핵심어를 찾아와. 그게 일이에요. 그럼 찾아오면 제가 그 하나하나 그 어휘의 의미들을 찾아서 관련된 또 내용도 연결해보고 하는 활동을 매일 합니다. 좋은 어휘를 배워가지고 제가 문해내공에 포함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 문해, 교차점. 영어로는 스킬, 리터러시,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그 네이비 데밍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떤 입직을 할 때는 스킬이 되게 중요하지만 리더가 되려면, 관리자가 되려면 리터러시, 사람을 설득하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그 조직 내에서 더 성장하고 싶으면 스킬보다는 리터러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개념을 통해서 제가 책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어를 지금 AI가 알려줬다는 그렇죠. 제가 AI 때 배운 겁니다. 그리고 배운 걸 이 문해내공에 그대로 담아놨죠. 맞아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이런 기술력들을 우리가 좀 더 문해력을 높이는 데 활용을 한다면 이거 더없이 좋은 그렇죠. 기회인데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에어컨이 있는 세상인데 이 더운 날 에어컨 안 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잘 맞아요. 활용할 수 있어요. 잘 활용하면 오히려 무너진 문해력을 살리는데 더 빠르게, 더 좀 현명하게 네. 사용할 수 있지 그럼요. 않을까 네, 맞아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AI가 글도 써주고 정리도 해주고 요약도 해주고 발표문까지 써주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국어 공부를 이런 시대에도 해야 돼? 어차피 AI가 다 해주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AI가 다 써주고 뭐 다 해결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뭘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을까? AI만 쓸 줄 알면 되지? 근데 우리 AI 시대에는 문해력이 더 중요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AI는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을 주지 않죠. 내가 어떻게 질문한 주냐에 따라서 AI가 만들어준 답이 달라집니다. 네. 근데 그 답이 또 온전하지도 않아요. 우리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가짜 정보, 가짜 정보도 많이 있고 막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되게 감쪽같이 속여가지고 소개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은 빈틈도 많아요. 나는 이쪽 방향을 좀 부각해서 쓰고 싶은데 AI는 또 내 마음이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이 내용을 막 잔뜩 써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질문,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을 던져서 그 AI가 만들어준 답의 빈틈을 찾아서 이거를 또 잘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계속 빈틈을 채워서 결국에는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잘 담겨있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문해력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해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문해력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도 책을 쓰면서 경험을 했는데 관련된 명언 좀 소개해줘 했더니 그럴싸하게 그럼요. AI가 얘기를 하는 없는 거예요. 이야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실제로 어디에서 발췌를 한 건지 알려줘라고 했더니 예리하시네요. 예리하시네요. 말 선생님 예리하시네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거짓말로 했다는 것을 고백은 하던데 이거를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순간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그럼요. 경험을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국어 공부 안 하면 AI가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해를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내용을 분석하고 또 종합하는 능력, 그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큰 틀에서의 우리가 문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뭐냐? 분석과 종합이에요. 그 분석과 종합, 인간도 분명히
분석과 종합의 기본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냐? 평가하고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가와 창의라고 하죠. 자기 것을 만들어내는 문해까지를 요즘 세상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해를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글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이게 분석과 종합이라고 한다면 그걸 넘어서서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한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서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우리가 문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죠. 지금 AI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또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제 이 인터뷰를 위해서 현재 AI를 활용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업화에 성공한 그런 이제 사장님들, 대표님 세 분께 그 AI 시대에는 도대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디어 플러스 문해력. 이제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AI가 다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홈페이지는 몇 시간이면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몇 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며칠 동안 밤새워서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뭐 2-3시간? 뭐 길어봤자 2-3일이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AI를 잘 활용하는 데 필요한 문해력. 잘 질문해서 검토, 오류 이런 거 잘 찾아내서 결국엔 그걸 내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해력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아이디어 플러스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제 다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동안 아이디어만으로도 지금 힘들다 하셨던 분들이 또 여기에 문해력까지 우리가 있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한순간에 짠 하고 튀어나오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라서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이제 AI가 틀린다. 아까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해력이 아직은 약한 분들, 이제 막 문해력에 관심을 갖고 기르고 있는 분들이 이런 틀린 답, 오답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할루시네이션은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인데 저는 할루시네이션을 역활용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를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을 그럴싸하게 만들어내는 것은 제가 일부러 허용해서 한번 네 마음대로 제안해봐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현상에 대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거든요.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의 바운더리가 AI가 만들어 놓은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경우에도 연구 논문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건 분명히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그럴싸한 연구 논문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이것도 세상이 달라져요. 즉 도구를 우리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AI가 만들어준 결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능력까지를 갖추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만큼 AI 시대의 문해력은 자기 능력을 성장시키는 핵심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 단어가 어휘가 주도권이라는 단어였거든요. AI가 내놓은 답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과 나의 생각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맞아요.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참 좋았어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 어떤 말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 실질적으로 두 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책을 완독을 하는데 의미를 두지 않거든요.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뭐 읽어야 되는 책이 있거나 할 때 읽고 싶은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가 의미가 뭐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읽고 싶은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즐겁게 읽는 게 저는 되게 독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루하고 관심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안 읽고 사실은 좀 중간중간 발췌해서 발췌를 해서. 많이 읽고 대신에 그 부분 읽을 때는 제가 이제 관심 있어 하고 알고 싶어 하는 분야니까 굉장히 몰입해서 읽죠. 보통 비문학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 문학 작품 읽을 때는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천천히 읽습니다. 매우 천천히 읽는다라고 네. 하셨어요. 우리 교수님은 어떤 습관 갖고 계실까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비문학 책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큰 틀의 구조를 내가 마음속에 두고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그 내용을 자기 것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 장 한 장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체 틀 내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제가 자기 것도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문학은 말 그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보는데 문학 작품은 저는 중간에 가능한 끊지 않고 주말에 그냥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냥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의 온전함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그 감동이나 삶의 의미들이 더 깊게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끊지 않고 주말에 한 호흡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해받지 말아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전에 공부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부분하고 참 일맥상통한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숲을 보라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와 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공부도 결국은 그 경험을 이해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강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공부와 문해는 쌍둥이다.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게 사실은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 목차, 구조를 파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비문학 작품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제가 전공하는 학습의 원리를 제 일상적인 문해 활동에 그대로 적용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문해력은 항상 책으로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외에 또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도구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사실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문해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한 이해 능력이긴 네. 하지만 그 글을 통하지 않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나의 이해, 생각들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영상도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이 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내가 가지면서 영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신종호 교수하고 내가 대화하듯이 영상을 봐야 되는데 대화하듯이 그냥 가만히 그냥 일방적으로 그러듯이 영상을 보기 때문에 영상을 통한 문해 능력이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질문하고 질문에 대해서 신종호 교수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또는 신종호 교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이 영상도 문해 능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영상 보시다가 저거는 나의 생각과 다른데 싶으시면 댓글로 그렇죠. 남기시면 댓글로 돼요. 남기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단행본, 책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글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거든 상관없으니까 사실 논문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지도 될 수 있고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게 신문 기사입니다. 저는 예. 매일 신문 기사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꼭 한두 개는 봐요. 보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 이 기사를 소개해 준다. 재미있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기사를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사를 읽고 읽은 다음에도 한 번쯤 다시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보면 되게 다양한 거 많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책만큼이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집을 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터뷰집을 본다는 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몰입해서 읽는 순간에 문해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터뷰집을 읽다 보면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게 궁금해져가지고 알게 모르게 몰입해서 읽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집도 많이 좀 추천을 하는 좋네요. 편입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분야가 있다면 어떤 거든 몰입할 수 있는 분야의 그럼요. 글을 네. 읽는 것으로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 지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문해력과 무관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일머리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머리가 없는 분들 참 많으세요. 본인 스스로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조직 내에서도 항상 문제가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또 주범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 문해력을 좀 키우기 위해선 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책에서 보니까 보고서, 이메일, PT, 3대 함정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쓰셨더라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내가 쓴 보고서, 내가 하는 발표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타인의 관점에서 나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경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고서를 쓸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PT,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이 내용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또 설득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이 말을 좀 다르게 번안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라.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고서나 발표에 잘 담을 수 있다. 이제 지식의 함정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많이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제스처를 자꾸 전달을 해. 그럼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답답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우리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에서 보니까 일머리는 소통력에서 시작된다라는 네, 문장도 그럼요.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고서를 내가 잘 못 써. 그러면은 내가 글쓰기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경험해봤던 바로는 보고서, 회사에서 필요한 이런 글쓰기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말귀부터 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고서라는 거는 서로 소통을 해서 서로 이제 어떤 합의된 거를 문서 안에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도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서로 조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보고서에 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면 대부분 읽고 쓰는 능력만 생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언어는 발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교수님? 듣기, 말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읽기와 쓰기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발달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기에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시기 전에 내가 말로 우리 조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좀 잘 되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어른을 위한 말공부라는 책을 쓰면서 말공부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모두 다 한 번쯤은 말공부를 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엄마, 아빠 따라해봐 해서 듣는 걸로 해서 말을 공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학업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읽기와 쓰기 그 단계로 갔다가 이마저도 이제 딱 주민등록증이 나온과 동시에 성인이 되자마자 모든 걸 다 이제 공부를 끊어버리죠. 국어 공부도 그마저 이제 안 하면서 벌어지는 현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귀와 말귀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네, 이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말귀와 글귀가 어두운 사람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불통이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른을 위한 말 공부에서 제가 말 근육과 생각 근육의 측면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목소리가 멋져야, 목소리가 좋아야지만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생각 근육 측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의 재료로, 어떠한 틀로, 어떠한 말의 태도로 상대에게 전달을 하느냐, 표현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 근육 측면과 우리 교수님과 작가님이 지금 표현해 주신 문해력이 참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에 우리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죠. 요즘 세대는 그 이야기가 뭔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알아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는 알아야 면면장, 담벼락을 바라보는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해,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은 내 생각을 공고히 진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읽고 나의 것으로 전환시키려면 그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 즉 생각의 어떤 경험들을 강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빨리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도 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면 말하거나 설득하거나 아까 얘기한 보고서 쓰는 것,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어떤 깊이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깊은 문해는 깊은 생각의 힘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생각 근육이 좀 탄탄해야지만 국어력, 문해력도 키워줄 수 있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근육이라면 보통 이제 신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체 근육을 키우면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고 더 힘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게 운동을 해서 근육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또 운동 수행 능력이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생각도 생각 근육이 많아지면 더 넓은 생각,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몸을 쓰는 거잖아요. 생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에 뭐 숏폼 이런 게 너무 많고 뭐 너무 재미있는 영상들, 뭐 디지털 기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점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요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들도 나오더라고요. 뇌가 녹고 있다, 뇌가 썩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문해력 위기가요,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직과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문해력이 낮아지면 이 조직과 사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책에도 이런 문장을 한번 썼어요. 학교를 졸업해도 국어는 영원하다. 네. 국어는 그냥 어떤 시험 한 과목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일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해석할 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일단은 뭐 지식에 대한 해석도 잘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조직의 성과에도 큰 영향이 미치겠죠. 우리가 이제 문해내공에서 얘기하는 게 기본적인 문해 능력은 무엇이냐인데, 기본적으로 문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또 내가 문해를 통해서 얻은 나의 경험을 여러 가지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문해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 성인들도 계속해서 자기 능력을 성장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문해 능력을 단단하게 갖추고 또 문해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 사뮤엘 아베스만이 지식의 반감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각 분야의 지식의 반감기가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자기 분야의 새로운 지식들, 기술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또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에게 더 중요한 게 문해다. 문해다. 따라서 문해는 개인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힘이고 그 조직 전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기업에서도 문해력이라고 언급은 안 하지만 빠른 학습 능력, 학습한 결과를 현업에 연결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사회의 특성, 또 문해의 중요성하고 연관된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보니까요, 한국의 국어 교육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문해력과 국어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우리가 문해하면 국어하고 연관해서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 국어 공부하면 정답 찾기, 즉 맞아요. 사실을 찾는 데에 모든 공부의 경험들이 제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정답을 찾는 능력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거든요. 자꾸 질문하고 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인재, 능력을 요구한다. 사실 사회와 조직이 개인에게 문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깨어 있으면서 자꾸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걸 결과로 만드는 구성원들이 많아야지 그 조직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문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확증평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에 또 생각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증가하게 되면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은 상당히 커집니다. 그런 확증 편향이나 에코 체인버 같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데 또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문해가 상당히 중요한 기본, 어떻게 보면 개인의 능력이자 사회의 발전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해는 모든 성인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기본, 어떻게 보면 능력이자 사회적인 활동이다. 이거 한 가지 말씀 또 드리면,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는데 초등등 교육법에 독서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데 그 정보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 능력을 키우는데도 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 중등 교육법에 독서가 들어가는데 저는 평생교육법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초, 중등에서 끝나지 말고 평생 교육으로도 넘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문해내공 책을 보면서 아주 반가웠던 또 부분이 있었어요. 두 분도 낭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더라고요. 낭독. 사실 저도 책을 쓰면서 낭독이야말로 말 근육과 생각 근육을 동시에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법이다라고 저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낭독이 문해력과 어떠한 연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낭독할 때 전체 책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에게 인상 깊은, 나에게 많은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는 부분을 낭독하는 습관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낭독하게 되면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내가 체험하는 그러한 차이를 가져온다. 내가 더 깊이 있게 어떻게 감정도 싣고 하면서 읽는 부분을 그냥 단순한 내용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나로서 받아들이는 경험을 낭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낭독을 하면 그 좋은 효과가 뭐냐면, 지금 낭독하면서 깊이 있는 자기 경험을 만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산효과, 프로덕션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내가 깊이 있게 체험하고 오랫동안 나의 것으로 남기고 싶다. 꼭 낭독하십시오. 훨씬 좋은 독서법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 실전편의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실질적인 도움 받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리한 내용들 가운데 이것만큼 우리 성인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읽기 편에서 그리고 쓰기 편에서 강조를 했던 게 당장 그냥 시작하세요였거든요. 그냥 일단 시작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도 없고 처음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좀 요령도 생기고 좀 능력도 생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혼자 시작할 때는 조금 재미도 없고 용기도 안 생길 수 있죠. 근데 또 같이 또 모여서 서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이거 했구나, 서로 또 인증도 하고 이러면 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성인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김윤정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경험들을 나누는 거거든요.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공유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 참여하면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생각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독서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우리 상상스퀘어에서 하고 있는 싱튜베이션이라는 독서 모임 25기의 책으로 선정이 됐어요. 4권 중에 한 권. 2달 동안 10월부터 11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이 책을 함께 읽고 같이 서평까지 쓸 수 있는 활동들이 이어질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읽으면은 정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의 분량이 또 여기 만만치가 않고 좀 접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읽으면은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하고 재밌고 좀 더 인상 깊은 메시지가 많이 저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이 책은 좋은 점이 분량이 많다 하셨지만 그만큼 꾹꾹 눌러서 이론만 다루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실전편까지 다뤘기 때문에 그 실전편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독자들하고 만났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바쁜 어른들이 이것만큼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우리 저자들께서 선택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요. 어떤 것 딱 제안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10.13 문해력 챌린지. 하루에 딱 뭐 이렇게 쇼폼 그리고 뭐 일 이런 거 잠깐 멈추고 10분이라도 읽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리고 그 중에 한 문장,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문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3분 동안은 이게 왜 나한테 의미 있고 기억에 남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읽기의 즐거움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소에 저는 독서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읽어보고 싶어요. 읽기 능력이 별로 발달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이런 분께 10.13 문해력 챌린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0.13 문해력 챌린지. 10분, 한 문장, 3분. 네. 팁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 작가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는 항시 책을 근처에 놓아라. 내가 오랫동안 얘를 안 들춰보면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게 환경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근처에 항시 놓아두는 그런 환경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강제하는 건데 매달 내가 읽어야 될 책 목록 뭐 2주에 한 권 정도도 좋습니다. 2권 정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딱 붙여놔. 안 읽잖아요? 계속 죄책감이 들어요. 언젠간 읽게 됩니다. 그게 또 환경의 힘이에요. 그래서 매달 내가 읽었으면 좋을 책들 딱딱 제목해서 내가 가장 많이 그렇게 보는 장소에 붙여두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해라. 그러면 문해 습관들 잘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문해 능력도 신장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기사도 찾아보고 또 인터뷰 내용도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는 심층 문해 활동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한테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는데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어느 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보고서를 저한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서를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는 일단은 시작점인 거고 그 보고서 읽고 관련된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만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 활용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경험들을 축적하면 1년이면 54주입니다. 54개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은 다양한 자기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실천법이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아니 교수님은 그러면 일주일에 매일같이 글과 함께 하시네요. 여기 다 쉴 틈 없이. 인공지능이 해줍니다. 제가 이 책에도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문해 능력 키우기라고 해서 챕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책 한번 속에 보십시오.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그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나만의 독서 노하우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요청들이 들어왔어요. 문해력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말 선생이니까 말에 관련된 또 이야기들. 우리 책이 참 많이 비슷해요. 지금 10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10분 낭독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 이게 말이든 글이든 일맥상통하구나라는 생각이 결국은 들었어요. 우리들만의 독서 노하우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요? 책을 읽을 때 이것도 각 챕터별로 되어 있거든요. 챕터가 끝나면 전체 내용들을 한번 나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온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말아라. 그것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작가님은요? 저는 북에디터 출신이거든요. 북에디터 출신이어가지고 사실은 예전에는 독서가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업무적으로 맨날 검토해야 되고 참고도서, 경쟁도서 이런 거 분석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의무적으로 일처럼 해야 되니까 책 읽는 게 그 업무 관련되지 않은 책들은 진짜 읽기가 지긋지긋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조금 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남들이 좋다는 베스트셀러, 그냥 뭐 이거 무조건 읽어봐라 하는 책들. 그게 그 사람한테는 재밌는 책일 수 있는데 나한테는 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를 가보시라. 그런데 그 책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을 가서 이미 마음에 정해둔 상태로 가서 그것만 골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한번 보시라. 왜냐하면 그 중에서 제목이 또 되게 눈길을 끌어가지고 읽고 싶은 책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이 책을 고르고 싶은데 그 또 앞뒤로 또 되게 흥미로운 표지가 있어서 이걸 읽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책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좀 친구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힘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도서관을 좀 자주 가실 것. 그리고 특정한 책만 골라서 올 게 아니고 두루두루 무슨 책이 있나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책이 의외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그런 책들이 많다는 걸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의 노하우도 살짝 공유를 하자면 저도 이 책에서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을 자산으로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우리 독서의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특별히 이제 말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AI 시대에 어떤 내용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에 스토리텔러를 위한 독서법을 제가 한번 착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3B 독서법이라고 제가 명칭을 정했었거든요. 책을 읽기 전에 표지랑 뒷장 딱 보고 서문을 딱 본 다음에 책을 덮어요, 일단. 덮은 다음에 먼저 before,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에 드는 질문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죠. 이 작가는 왜 이런 책을 썼을까? 말그릇이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다 적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북 단계, 2단계로 이제 북 단계로 들어가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독서를 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쭉쭉쭉쭉 보는 거죠. 이렇게 또 해석이 됐네 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3단계는 책 다 읽고 나면 비하인드. 내가 책을 끝까지 못 읽었다 하더라도 한 장만 읽었다고 하더라도 책 덮은 다음에 비하인드로 그래서 이 저자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거. 한 문장으로라도 나의 말로 정리해 보는 거. 그래서 before, book, 비하인드. 3북 독서법을 좋네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두 분이 얘기하셨던 생각하면서 읽어라라는 거랑 진짜 일맥상통하네요. 예, 오늘 문해력부터 독서법까지 쭉 나눠봤는데요. 아직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싶으신 것, 혹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하시고 한번 맞춰볼까요? 책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이겨낼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성취감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 책 두껍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또 내가 잘 모르는 주제라고 도망가지 마시고 자꾸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게 문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일단 읽고 일단 쓰세요. 그러다 보면 그 능력들이 점점점 커집니다.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마태 효과. 부익부 빈익빈 현상. 우리 문해력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있는 거 가지고 점점 더 크게 그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읽고 써라. 처음엔 재미없고 힘들더라도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니 계속 꾸준히 향상될 것이다.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